그래서 배웠다.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 안 나면 복습이 아니라 이거는 또 한 번 더 듣는 건데 기억 안 나잖아? 그러면 너희도 바본 거죠. 전체적으로 주제만 알면 이게 반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수업의 취지는 주제를 암기시키는 거야. 주제를 알면 어떻게 보면 그 글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몰라도 딱 그 내용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경기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체가는 뭘까요? 경기도에서 부른 체가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대부들이 썼다. 근데 썼는데 하필이면 시조다. 하면 다 충. 임금에 대한 사랑. 아유, 임금은 아주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나가네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작품만 없었으면 경기체가는 내가 보기에는 수능에서는 안 나왔을 텐데 망한 놈의 한림, 제이윤과 안충림 덕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틀을 지키는 거니 양반들이 사랑하지 성민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난 멍청해. 이런 거예요. 나같이. 자, 민요는요. 리병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고3 학년들은 이제 보면 오빠 이걸 봐야만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렇다니까 닥치고 외워. 이렇게 하고 끝낸 겁니다. 안녕 얘들아, 상영회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전운문,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 고3보다 고2가 더 어렵다 그랬죠. 고2 내용을 요약한 건 고3에서 보시면 되고요. 고2 가장 고전운문의 모든 것을 담을 설명을 드릴 수업이 바로 이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운문부터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에 걸쳐서 총 4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4개를 할 때 전제 조건에 이렇게 내용별로, 소재별로 하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시대별로 한 번 더 해서 겹치는 거는 확실하게 외워라. 그리고 물론 겹치는 건 있지만 확실하게 외우는 데에 의미를 둔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고대 가요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대 가요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때부터 내려온 거다. 그 정도로 오래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가요 같은 경우에는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를 일컫는 말이고요. 원시 종합예술에서 발생한 노래로서 서사와 시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요. 원시기 때문에 서사랑 시가를 분리하면 작품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기 때문에 합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집단 노동요, LLC 하면서 했겠죠. 노래 부를 때 노동요, 의식요 이런 거 위주로 창작되었고요. 이후에는 개인적 서정 가요가 창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배경설화, 이거가 설화가 있다는 거야. 이게 창작되게 된 배경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집니다. 다만 기록 수단이 없어서 구전되어 오다가 후대에 그거를 기록해요. 한역되어서 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작품은 3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좀 높죠. 우리 구지가 들어보셨죠? 일단 첫 번째 공무도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수광부의 아내의 작가가 지은 거고 성격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서정적입니다. 얘는 개인적인 작품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용이 물에 빠져서 죽은 남편과 이별한 슬픔의 한 이런 거를 담은 노래거든요. 근데 개인적이죠. 그렇죠? 공무도화가는 슬픈 내용. 그 다음은 두 번째 집단적 주술적. 딱 주술이 나오잖아. 그러면 닥치고 구술적인 거 해가지고 구지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지가거든요. 얘는 굉장히 집단적 주술적이다. 그래서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고구려 유리왕이 쓴 작품으로서 굉장히 개인적인과 동시에 똑같이 서정적인 작품. 바로 제목은 황조가입니다. 황조가.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꾀꼬리의 정다움의 연주어 이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 옛날부터 사랑과 이별 굉장히 많이 흔하게 출제되는 소재였죠. 알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 향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향가 같은 경우에는 고대 가요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의 창작, 향유된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입니다. 향찰로 표기돼서 향가예요. 신라 당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향가의 분류는요, 첫 번째 구체향가인데 사구체향가가 있습니다. 구가 4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향가의 초기 형태로서 도술가를 제외하고는 구전돼 오던 민요나 동요 이런 것들이 정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도솔가, 허나와가, 서동요와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제 4구체 향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4 곱하기 2 해서 8구체 향가가 있습니다. 8구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4구체에서 발전된 향가로서 4구체에서 10구체, 이게 10구체거든요. 10구체로 발전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죽자랑가와 처용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10구체, 8이 이어진 과도기의 결과물이죠. 얘는 향가의 완성 형태로서 마지막 두 구인 낙구의 첫머리에는요, 주로 감탄사를 두기 시작해요. 10구체랑 4구체 비교하라 그러면 감탄사가 등장한다라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혜성가, 원양생가, 원가, 제망매가, 아닌가, 찬기파랑가, 도천수 대비가, 유적가, 보현시번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19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서. 왜? 결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 몇 개만 적어줄게요. 먼저 서동이라는 작가가 쓴 서동요라는 작품이 있고요. 들어봤죠? 제목?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4구체이고요. 서동이 선화 공주를 얻기 위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노래입니다. 오케이? 서동요는 그런 거고요. 동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동요다 그러잖아요. 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드오라는 분이 쓰신 모죽자랑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8구체에 있죠. 모죽자랑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8구체라 그랬고, 화랑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좀 슬픈 노래 같죠? 모죽자랑가는 추모하는 노래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월명사라는 작가가 쓰신 뭐가요? 월명사 19체에서 가장 얘기가 이름 들어본 거. 제망매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바로 월명사라는 작가분이 쓰신 작품입니다. 이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19체 향가로서 요절한 누이, 죽었다 이거요. 돌아가신 누이의 명복을 빌며 극락 세상에서 재회할 것을 기약하는 겁니다. 정말 슬프죠? 그리고 마지막 충담사라는 작가가 쓴 찬기파랑가라는 작품까지 우리가 주요 작품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체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제만 알면 이게 반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수업의 취지는 주제를 암기시키는 거예요. 작품별로 기본적으로 제대로 독해하지 않았다 한들 한번 독해를 한 것처럼 주제를 알면 어떻게 보면 그 글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몰라도 딱 그 내용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 보고 이런 한 줄, 이런 내용 한 줄만 떠올리시면 너희들이 이번 인강은 정말로 잘 들었다라고 내가 칭찬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가요는 향가 다음 읽을 시대순입니다. 다음은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려시대에 불렀던 가요겠죠? 평민들이 주로 부르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민요적 시가로 조선시대까지 궁중연양에서 사용되었으며 고려 소교 또는 여요라고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수능에선 고려가요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려가요의 특징은요. 먼저 평민들이 부르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자연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이런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얼음우위, 이게 이제 만전춘별사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놨는데요. 보시면 님과 나와 어리 죽을 망정 하면서 님 얘기 나오고요. 그쵸?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더디 태우시라. 더디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님과 나와서 님과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댄님이 돗자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돗자리에 눕는다 이런 얘기잖아. 남녀 간의 사랑이죠. 사랑이 꼽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은 만전춘별사 다음은 두 번째 특징, 삼음보 332조. 이거는 음수율이 굉장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삼음보 332조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라는 내용을 보면 332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몇 개의 연이 나뉘는 분연체. 연이 나뉜다. 분연체예요. 분연체로 되어 있고 대부분 각 분절마다 후렴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위증질과 대평성디 블라블라 얄리얄리 얄랑형 얄라리 얄랑 청산별곡에서 계속 매 연이 끝나는 데마다 얄리얄리 얄랑형 얄라리 얄라 무슨 마법 조문 같은 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후렴구고요. 다음 마지막 평민이 불렀기 때문에 얘들아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민들은 사람 이름을 그렇게 자기 이름을 출세하는 가능성은 낮죠. 희박해요. 그냥 농사만 지으면서 그냥 따라 부르는 가요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잡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고3 수업에서 얘기를 할 건데 작자 미상이면 평민이다라고 이해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런 데서 비롯된 겁니다. 아무튼 대부분 작자 미상이면 조선시대에 편찬된 악장가사나 악학괴범 또는 시용향 악보에 주로 실려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 작품 5개만 알고 넘어갈게요. 먼저 떠나는 임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애원하는 이별가는요. 가시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가시리. 그 다음에 월별로, 월이죠, 월. 왜? 월별로 자연의 모습이나 세시풍속에 따라 임을 그리워하는 거. 월별로. 자, 이거는요, 아으동동다리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동이고요. 다음은 세 번째, 서경, 평양이에요, 지금의. 오늘날의 평양의 여인이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며 부른 노래. 이별했대요. 슬프겠죠? 서경별곡이라고 불러줍니다. 서경별곡. 그 다음,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굳은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 굳은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 뭐냐? 정석갑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주요 작품은요. 힘든 현실을 피해 이상향을 꿈꾸는 이의 노래. 얘는요,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얄리얄리 얄랑청, 얄리얄리 얄라. 그래서 청산별곡.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별곡. 그래서 8연의 분연체로 이루어진 이상향을 꿈꾸는 작품 하면은 청산별곡입니다. 청산별곡은 이렇게 내용만 알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경기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체가는 뭘까요? 경기체가. 경기도에서 부른 체가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기체가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 아까까지는 이제 고려 시대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초기까지인데 얘는 좀 다른 맥락으로서 시대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시대 순으로 본 건 아니고 이어서 보는 겁니다. 고려 후기 무신의 난 이후 신흥 사대부들이 즐기던 노래. 사대부래요. 선생님, 양반. 오케이, 갯꿀. 얘는 평민, 얘는 양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특징 볼까요?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해. 왜? 아는 게 조금 더 많아. 그리고 객관적인 설명을 가하는 교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옆 태평광기 사비예요. 권 태평광기 사배요. 권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림별곡에서 이런 내용을 해서 구체적인 사물, 뭐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선비들의 학식과 체험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글, 정치, 기상 이런 것들을 제재로 갖고 있습니다. 지들이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경치가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을 예쁘게 표현하는 거지, 문학적으로. 그리고 기상 이런 것들, 날씨들 되게 예쁘게 표현하겠지.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원신문, 인노시, 공유사록, 이정현, 단한님, 상음주필. 굉장히 어렵죠.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몇 개의 연이 나뉘는 분연체로 되어 있고요. 한 연은 육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연은 분연체, 앞에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한 연은 육행. 주로 이런 식으로 구정을 해놔요. 고정을 딱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 양반이 불렀다 그랬으니까 작가가 분명해요. 자기 이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 작품 만든 내 아이로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분명하다. 엄청난 특징. 그리고 형식이 정해져 있어. 양반들은 정해놔요. 의외로 평민들에서 자유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양반들은 틀을 딱 짜내놉니다. 지가 그 안에 갇혀서 그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나 봐요. 그 외골수적이죠. 나 같았고 내가 양반인가? 아무튼 형식이 정제되어 있어서 조선시대까지 사대부 계층이 항요합니다. 나밖에 못한다 이거야. 형식 정제한 글은 나밖에 못 만들어. 양반의 자부심 뿜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작품은 딱 2개만 적어줄게요. 첫 번째, 한림제유가 쓴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축이라는 분이 쓰신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작품만 없었으면 경기체가는 내가 보기에는 수능에서는 안 나왔을 텐데 망할 놈의 한림제유님과 안축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내용은 뭐냐? 시부, 서적, 명칠, 명주, 화회, 음악, 누각, 추천, 이런 것들로 8장으로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구체적인 사물입니다. 구체적인 사물로 8장으로 된 최초의 경기체가로서 현실 도피적 향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반이기 때문에 나 머리 똑똑해 자랑해야 되지 한문 위주의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순무사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관동의 절경을 노래하는 거예요. 절경, 경치죠? 맞나요? 예, 그죠? 그래서 이 경치를 노래하는 전 8년, 다 8년으로서 이두문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한시로 넘어가 봅시다. 한시. 자, 한시. 경기치가까지 조금 생소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시부터는 다 들어본 느낌 드시죠? 자, 한시는요, 중국에서부터 발달한 거예요. 한시는 한국의 시가 아니에요. 한이 한문입니다. 한문.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발달한 한자로 된 정형시를 우리는 한시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얘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한자가 보급되면서 창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품의 예시는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도 실시했고요. 국자감 설치, 불교의 융성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규부, 이색, 정지상 등의 시인으로 인하여 한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하면 양반계층은 사대부라고 불러줘요. 앞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사대부 계층이 꾸준히 창작했으며 특히 정약용은 우리말식의 한자어를 사용해서 우리말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아냈다. 오, 예, 정약용, 하트, 하트. 그 다음은 높새바람을 고조풍, 마파람을 마이풍, 마파람, 높새바람 다 들어봤죠?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높새바람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 들어봤을걸요? 높새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산 타고 들어오는 바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글로 표시한 예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 작품 3개만 볼게요. 먼저 최치원이 세상을 멀리하고 산중에 은둔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노래를 부른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야산 독서당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제가 야산 독서당이고요. 그 다음은 정지상. 아까 정지상 어디 있다 그랬어? 고려시대. 정지상은요, 대동강을 배경으로 임과 이별한 슬픔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송인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내 기억에 21학년도인가에 수능 특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요, 굉장히 우리말 정서로, 우리말로 된 한문 표현을 많이 썼다 그랬죠. 보리타작하는 농부들을 보며 노동의 건강함을 예찬. 얘는 정약용은 양반이기 때문에 노동하는 거를 뿌듯해하는 거예요. 노동을 고되다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약간 체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농사꾼이면 농사 짓는 게 정말 힘들겠죠. 근데 우리 가끔 감귤 따기 체험, 딸기 따기 체험, 사과 따기, 포도 따기 체험하죠. 이런 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약용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긍정 예찬했다는 게 참 킹받는데 아무튼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양반이 서민을 관찰한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가 안 해봐서 모르는 겁니다. 다음은 시조입니다. 시조. 자, 시조는요. 정말 중요해서 쓸 게 좀 많아요. 예, 시조. 고려 말부터 발달한 우리 고유의 정의시입니다. 아까 한시는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시조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예요. 개꿀. 우리가 만든 거래. 완전 대박구듯. 시조의 특징 그래서 먼저 2개만 알고 갈게요. 고려 중엽 4대부 문학으로 발생하여 이후 귀족 문학과 평민 문학을 아우르는 국민 문학이 되었어요. 예전엔 양반 문학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향유할 수 있는 민족들이 많아진 거죠. 두 번째, 3, 4조 또는 4, 4조의 사음보 그리고 3장 6, 9, 45자 내외의 기본형, 종장의 첫음보는 삼음절로 구성한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거예요. 일단 사음보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3장 6, 9, 45자 내외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라서 또 늘어난 형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 기본형으로 출제됩니다. 왜? 기본형 작품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종장의 첫음보는 반드시, 이거는 희한하게 반드시가 지켜지더라. 삼음절로 고정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시조의 전개 양상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고려 후기에는요, 여러분, 시조가, 고려 후기면 고려가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시대로 바뀌기 전이에요. 그래서 유교적 사상가가 반영이 돼서 흉을 노래하는 시조가 주를 이뤄요. 즉 나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겠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라는 정몽주가 대표적인 고려 후기의 시조 창작자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끝까지 임금충입니다. 임금을 충성하겠다. 임금에게 충성하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조선시대의 임금이 될 놈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의 임금한테 충성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조선전기입니다.
조선전기에는요, 이제 조선이 이제 양반계층이 이제 향유하는 문학이니까, 사대부들의 충의 사상, 얘는 마찬가지예요. 사대부들의 충의 사상을 노래하기도 했고요. 대신 이 충은요, 고려 후기를 향한 충이 아니라, 조선 전기에 대한 충이겠죠. 조선의 양반계층, 조선의 임금이라는 지배계층을 향한 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있어요. 조선 전기는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전기가 가장 왕권도 강하고 안정된 시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의 충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녀들의 시조, 이거는 기녀들의 시조도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이제 황진이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향유하기 시작했다.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 이때부터 향유하기 시작했다. 기녀가 등장했다. 저자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래서 이 몸이 죽어가셔, 10년을 경영하여, 동지딸 기나긴 밤을, 이런 작품들이 각각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시조잖아. 원래 시조 하나, 3장 6구 45자 딱 하나만 하면 단시조예요. 근데 이 단시조가 여러 개로 묶인 거야. 여러 개가 등장한 중첩한 형태인 단이 연이 된 거야. 연시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어사시가 어부사, 도산시비곡, 고산구곡가 다 연시조입니다. 단시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연시조예요. 다음은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혼란하고 살기 어렵고 일본이 약탈하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작품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문학 작품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죠.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노라 삼각사나 초암이 정류한 뒤, 댁들의 동란지어 사오, 이런 작품들이 다 현실 비판하고 풍자했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 약간 현실적인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약간 우리의 일반 평민들의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서민 문학으로 어떻게 보면 시조가 하향 평준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 틀을 지키는 거는 양반들이 사랑하지 평민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난 멍청해. 이런 거예요. 나같이. 그래가지고 서민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단시조, 연시조 이런 특징을 벗어난 사설시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교육하고 같은 사예요. 사설시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이제 그렇게 동시에 이제 한글을 못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 그렇지? 말만 해선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말로서 전해주기 시작해. 그냥 일반 평민들이 향유하는 문학이 된 만큼.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시조창이라는 분과 시조집이와 그리고 가객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 다음은 넘어갈게요. 다음은 가사입니다. 자, 시조 다음에 가사. 노래 가사와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가사 같은 경우에 딱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경기체가 배웠었죠? 그 경기체가가 쇠퇴하면서 발생한 시가와 산문. 어떻게 보면 시야. 근데 어떻게 보면 소설이야. 이런 느낌 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사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당연히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다 갖고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형식은 운문문학이야. 형식은 시가인데 개인의 정서 표현뿐만 아니라 교훈 여행의 감상 등을 받는 교술시가에 속한다. 형식은 운문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시 같아. 근데 속으로 봤을 때는 교술, 논술, 그러니까 교술, 소설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 또는 4조, 사음보의 연속체 시가로 행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얘는 행수의 제한이 없고요. 사음보다. 그리고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을 경우에는 정격, 발을 정해요. 잘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뀌었다, 변화했다, 변격이라고 불러줍니다. 시조의 종장과 같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충분히 지문 선지에서 구성할 때 시조와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는 명월이 천년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정철의 이 감동별곡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딱딱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확실히. 오케이. 보겠습니다. 가사의 전개 양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조선 전기의 가사입니다. 우리 조선 전기의 가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로 다 충이에요. 다 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는 임금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임금이 주신 은총, I love you 해가지고 은총을 노래하는 작품이 많았고요. 또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연에서 유유자적.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대놓고 하면 너무 대놓고 애정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잖아. 그치? 임금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좀 재수없잖아. 그래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좀 돌려 말하기 시작해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남녀의 애정, 약간 임금이 여자처럼 하고 내가 남자처럼 해가지고 그런 거에 빗대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남녀의 사랑에 빗댄다. 남녀 사랑에 빗대어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다. 약간 남녀, 마치 임금이 와이프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이런 작품이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들이 쓰일 때는 주로 유배당했을 때 임금한테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고 나 너만 바라봐. 나 제발 다시 써줘. 나 다시 채용해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 떠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작품들.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가사는요. 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때 저번에 배웠던 조선 후기는 어땠어요? 비판풍자. 그죠? 그런 작품이 많았죠? 얘도 비슷해요. 조선 후기에는 현실을 묘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임금한테 그렇게 아부 떠는 거였잖아. 임금을 뒤에서 욕할지언정 앞에서는 아부 떠는 거였어. 근데 얘는 조선 후기는 현실을 묘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림 묘사한 가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선상탄과 누황사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내방가사, 유배가사. 유배당에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방가사와 유배가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서사적 장편가사로 산문화 같은 경향이 뚜렷해져요. 예전에 내가 말했죠. 약간 생김새는 시 같은데 형식, 본질은 소설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생긴 것도 약간 소설처럼 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오케이. 그 다음은 민요로 보겠습니다. 자, 민요는요. 아리랑 생각하면 돼요. 아리랑의 대표적인 민요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서민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 감정과 삶이 함축되어 있고 노동, 의식, 놀이 등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전가요라고 불러줘요. 민중들이 계속 따라 불러요. 민중들이 계속 따라 부르면서 구전된 가요가 바로 우리는 민요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민요의 개념 알아봤고요. 그래서 특징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논매기 노래, 타작 노래, 상여 노래, 강강술래, 아리랑, 시집살이 노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음보와 사음보의 연속체의 긴 노래가 많아요. 왜? 노동요로 쓰기도 하고요. 서민들의 삶을 노동의식 놀이에 쓰다 보니까 노래가 길어야 흥이 더 계속 올라가잖아. 클럽에서 노래 끊기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고요. 중간중간 같이 개지나 칭칭나니 하고 따라 부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후렴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게 후렴구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하고 또 이거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멜로디도 비슷하고. 그래서 다양한 가창 방식으로 불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우창 먼저 부르고 나중에 부르고, 교환창 서로 교환하면서 부르고, 독창 혼자 쳐 부르고, 재창 다시 부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스로 완결성을 지니기도 하나 다른 양식에 이용되거나 결합하여 독특한 양식을 창출하기도 했다라는 것도 알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순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먼저 상고시대, 가장 오래된 시대로서 원시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주로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원시종합예술이 점차 개인적, 서정적 시가로 분리, 발전하면서 고대 서정가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자의 보급도 되면서 한문학 발전했고요. 한시 창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에는요, 국문학 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인 향가가 등장했죠. 지금 우리 향가 배웠고, 한시 다 배웠고, 다 배웠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상고시대에는 첫 번째 고대가요. 우리 가장 먼저 배웠던 게 고려가요가 아니라 고대가요였어요. 고대가요, 고려가요 생긴 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이전의 노래로 음악, 무용, 시가가 분화되지 않았던 원시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전해오는 작품 대부분이 한자로 짤막하게 뜻맛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본래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왜?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의해서 구전되던 거를 기록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특징은요. 초기에는 집단활동이나 의식과 관련된 노동요, 의식요가 창작되었고요. 이후 개인적 서정에 바탕을 둔 서정시가 주로 창작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대 서정 가요는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앞에서 배웠다.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억 안 나면 복습이 아니라 이거는 또 한 번 더 듣는 건데 기억 안 나잖아? 그러면 너희들 바본 거죠. 앞에서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너희들 절반 이상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형식상 특징입니다. 어떤 형식? 당시에는 기록수단 없어서 후대에 한역되어서 전해진다고 했고요. 세 번째, 이 작품의 의의는 당연히 맨 처음에 등장한 거니까 북문학 사상 최초의 서정 시가 형태고요. 두 토막씩 네 줄, 네 토막씩 두 줄 등 우리 시가의 초기 단계 형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록되기 이전의 많은 시가들을 배경설화와 제목만 전해지기도 한다. 배경설화, 작품의 배경설화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본격적인 고대 가요는 몰라. 배경설화만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이 정도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고조선의 노래. 악곡명은 공후인이라고 불러준대요. 어떤 작품일까요?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다. 아이고. 첫 번째 작품은요, 공무도하가입니다. 공무도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가락국의 노래. 배웠었습니다. 거북이 대가리 내밀라고 하는 구지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을 견주어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고구려의 노래. 뭐였어요? 유리왕이 쓴 작품. 황새였나? 뭐였지? 황조가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납치된 수루 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부른 신라 노래. 어떤 작품? 납치된 수루 부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품을 불렀던 해가가 있고요. 해가. 그 다음에 행상 나간 남편을 염려하는 아내가 부른 백제 노래가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불러서 정읍사입니다. 정읍사.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보려고 작품을 좀 담아놨습니다. 전체를 다 표현해주고 싶어서. 항복해온 오랑캐를 내원성에 정착시켜 성 이름을 내원성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고구려의 작품은요. 내원성가입니다. 내원성이잖아. 그래서 내원성가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연왕현의 한 머슴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충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노래한 고구려 가요. 나 열심히 죽어라 일할게. 연양가이고요. 연양현이 불러서 또 연양가. 그 다음에 무등산에 성을 쌓으니 그 지방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 그 기쁨을 읊은 백제 가요. 무등하고 관련이 있어. 무등산이니까 무등산가죠. 다음은 장성 방등산 도적에게 잡혀간 여인이 남편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오지 않자 이를 탄식하며 부른 백제 가요. 얘는 뭐겠어? 방등산, 도적이잖아. 방등산, 무등산 가니까 얘는 방등산 가겠죠. 그쵸? 네. 그 다음 장사 사람이 부역에 나갔다가 오래도록 안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선운산에 올라가 부른 백제 가요. 참 산 이름 더럽게 많이 등장하네. 선운산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례연의 한 여인이 남편이 있으므로 임금의 입군 명령에 응할 수 없음을 노래한 백제가요. 남편이 있어서 못 가요 라고 했던 어떤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백제가요입니다. 구례연의 한 여인이 부른 작품으로서 지리산가입니다. 구례연에 지리산이 있거든요. 지리산가. 그 다음엔 백결 선생이 섣달 금음달 떡거리가 없어 한탄하는 아내에게 떡방아 찢는 소리를 내어 위로하였다는 신라가요. 와우, 떡거리가 없어갖고 떡소리만 내면서 위로하는 거 이거 약 올리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 작품은요, 대약이라고 불러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 유리왕 때의 작가 미상의 노래로 민속환강 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가사는 전해지진 않으나 가학의 시초라고 기록되고 있고 월명사의 향가인 도솔가와는 구분되는 신라가요. 월명사 기억나시죠? 이 월명사의 향가인 도솔가와는 구분되는 작품으로서 도솔가와 구분되는 도솔가. 이름은 같아요. 도솔가가 또 있습니다. 하나 더. 구분된다 이겁니다. 같은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목주의 산인 한효너가 불렀다는 신라가요, 고려가요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려가요 사모국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작품의 제목은요, 목주에 사는 한효녀가 불러서 목주의 지명을 딴 목주가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은 박재상이 일본에서 왕의 동생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죽자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불렀던 신라가요. 자, 신라가요. 뭐가 있을까요? 우식곡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음 마지막, 신라장군 김유신에게 버림받은 기녀 천관이 원망을 담아 부른 신라가요. 원망을 담아서 불렀다 해가지고 원사라고 불러줍니다. 원사. 이 정도 작품, 제목하고 내용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모르는 작품, 연기 안 됐던 작품 중에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 조금만 알면 너희들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향가입니다. 고대가요 배웠고 이번엔 향가. 향가는 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 창작 향유되었던 서정시를 말하며 신라 당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를 뜻한다. 향찰로 표기된 기억나시죠? 배웠어요. 그래서 도솔가, 산회가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특히 산회가는 향가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19채 향가를 일컬을 때 주로 쓰입니다. 현존하는 최초의 향가 작품은 신라 진평왕 때인 6세기 말에 서동이 지은 서동요이며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말에 지어진 보현시범가가 향가의 마지막 작품이다. 향가를 집대성한 3대목이 진성영양 9세기 말 때 간행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향가가 상당히 융성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즉 향가는 언제까지? 9세기 말까지 잘 나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은 고려시대의 시가, 고려시대 시가의 특징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문화와의 교류, 과거제도 실시 등으로 향가와 같은 국문 문학이 위축, 쇠퇴하고 한문 문학이 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시가잖아요. 고려시대 시가, 고려가요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평민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했죠. 고려가요는. 그래서 평민들의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소학부의 한시로 번역되어 궁중의 소각 가사로 수용되고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려말 새로운 문학 담당 측으로 등장한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득기에 찬 삶과 향락적인 여흥을 위해 경기체가를 창작하고 향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귀족문학과 평민문학으로 양분되어 있던 그 문학적 풍토에서 시조, 이제 시조, 여러분들이 아는 시조, 3장 6고 45전의 외가의 시조가 발생하여 이 둘을 아우름으로써 새로운 국민문학의 기틀을 형성한 게 바로 고려가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향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배웠던 거니까 기억해야죠. 이제 두 번째 듣는데. 그래서 고려시대의 갈라는요, 시가의 갈라 첫 번째 향가계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향가같이 생긴 고려가요다 이거죠. 신라의 향가가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형태의 시가로 향찰로 표기되었다가 향가의 형태를 유지한 고려가요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신라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향가는 고려 전기에도 계속 창작됩니다. 신라의 전성기, 9세기 때 전성기라 그랬잖아요. 계속 향가였으니까. 계속 전성기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고려시대가 됐는데 신라문화 계속 영위하면요. 우리 고려의 왕조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 압박, 그리고 시대적 역관, 그리고 등장한 게 한자, 중국 중심, 중화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 압력이 심해서 한문학의 압력이 이제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정시 본래의 서정성을 상실하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향가의 전통은 고려시대 교녀대사의 보현시번가를 거쳐서 향각의 고려가요인 예종의 도의장가, 정서의 정과장에 이어졌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작품만 제목만 정리해주면요. 도의장가와 정과정이 있습니다. 도의장가와 정과정. 다 나왔던 거야. 얘들아, 너희들 능동적으로 학습하면 여기를 채우는 걸 한번 찍어봐요. 예종의 도의장가. 정서의, 정과정. 오케이? 좀 머리를 능동적으로 굴려봐요. 짱돌 좀 굴려보십니다. 자, 그래서 도의장가의 내용은요. 당시 서경에서 행해진 팔관회라는 행사에서 왕이 개국, 공신, 김낙, 신숭견 두 장군의 덕을 찬양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팔구체였고요. 다음은 정과정입니다.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의종 때 동네에 귀양가 있던 정서가, 귀양 갔던 정서가 억울함하세요란다 이거예요. 내가 유배당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임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충성이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한 노래입니다. 악곡명은 삼진작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한시입니다. 우리 한시는요, 한자로 된 시라 그랬다. 그치? 한문학시. 이제 영향을 받았잖아. 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의 실시, 국가교육기관인 국자감 설치, 불교의 융성 이런 것들을 했다고 기억나시죠? 배웠죠? 그래서 한문학이 발달되게 되어서 한시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거듭된 외부의 침입으로서 민족의식이 고양되면서 이규부의 동명왕편이나 이균후, 이승유의 제왕인기 등의 민족서사시가 창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의 영웅적 행적을 노래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고구려 시조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초죠. 우리나라의 시초, 역사의 시초잖아. 그러니까 그 시초를 통해서 하나로 합치고자 한 거야. 그래서 동명왕의 업적을 가지고 불렀다 해가지고 동명왕편이라고 불러줍니다. 동명왕편이라는 작품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이색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고려국은 회복의 소망을 노래. 고려 말이다 보니까 고려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어 라는 작품으로서 부벽루라는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지상 기억나시죠? 정지상, 송인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얘도 송인, 맞아요. 송인. 딱 정지상 하면 송인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송인이라는 작품을 통해 임과 이별한 슬픔 노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현이라는 분은요. 탐관오리의 수탈과 횡포에 대한 고발을 노래했다. 이런 작품의 제목은 사리화입니다. 와, 탐관오리의 횡포를 이때 고려시대에도 노래를 한 작품이 있었구나. 이 정도 알면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하겠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 가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평민들이 불렀던 작품이라고 했고 넓은 의미로는 고려시대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고 좁게 보면 경기 채가를 제외한 고려 가요. 귀족층에 한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좁게 보면. 그래서 고려 가요는 민요의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으로 귀족층의 한문학이 융성하던 시기에 평민층에서 새로이 나타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구전, 말로써 전해만 지다가 훈민정음 창작되고 문자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남녀상열지사라는 사리부재라 하여 개작 또는 삭제한 작품이 많습니다. 즉, 남녀상열지사, 여자를 위주로 한 작품 이런 것들은 그냥 은근슬쩍 그냥 지워버려. 이런 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개작 또는 삭제한 작품이 많다. 어떻게 보면 슬프죠. 더 많을 수 있었는데. 기쁜가? 우리 입장에서는 작품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니까 기모띠한 건가? 아무튼 내용상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 많아서 지웠나? 지들이 사랑을 못했나? 그리고 자연 예찬, 자연 찬양하거나 이별의 슬픔 등 평민들의 다양한 감정을 굉장히 진솔하게, 정말 평민들이 많이 향유한 문화다 보니까 진솔하게 표현하는 작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삼음보를 기본으로 3, 3, 2라는 음수율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사라리 났다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대부분의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되어 있으며 후렴구가 있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 유려한 율조, 표현의 소박성과 함축성, 꾸밈없는 생활 감정의 표출, 정쾌한 리듬을 살리는 기교 등으로 고려 문학의 진수다, 그리고 국문학 사상의 백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왕왕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평민들이라서 작가 대부분 미상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작품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상이라서 작가 제목 안 썼어요. 작가 안 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떠나는 임에게 곧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이별가라고 해서 애별하는 이별가 뭐가 있을까요? 돌아가시나? 해가지고 가실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자연 경물이나 절기에 따라 남녀의 애정을 읊은 달거리 노래 뭐가 있을까요? 아우 동동다리 기억하라고 했죠. 동동다리 동동. 그 다음은 남녀의 애정을 대담 그리고 솔직하게 노래한 남녀상열지사 형식상 시조와 가장 유사하게 생긴 작품. 시조와 유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사로 끝나요. 만전춘별사라고 불러줍니다. 만전춘별사 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 평양이라 그랬죠. 배웠던 건데 기억을 하고 내가 말하기 전에 좀 말을 합시다. 서경의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이별의 정한을 읊은 작품 뭐였죠? 슬프니까 서경 별곡. 그 다음 입에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사랑을 굳게 맹세한 연주가 뭘까요? 정석가라고 불러줍니다. 정석가. 그 다음 현실 도피적인 생활상을 읊은 노래. 현실 도표적인 생을 읊은 노래 뭘까요? 현실 도피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이상향 하면 기억나는 작품 하나 있지 않아요? 나? 이상형? 아, 기분 좋음. 청산별곡 있잖아요. 청산별곡. 어우 씨 이거 무조건 나온다니까 이거. 무조건 수능특강에서 진짜 다룬다면 와 이거 진짜 안 나와도 다루고 왜냐면 작품이 정말 잘 빠졌어요. 예쁘게 잘 빠졌어. 그래가지고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낫에 비유하여 예찬한 걸로 효심과 신라 목주가의 후심이라고도 불러주는 일명 언노라. 계속 뭐뭐했 언노라 이지랄 해가지고 언노라라고도 불러주는 애칭도 있을 정도. 바로 작품의 제목은 사모곡. 사모합니다. 사모곡. 러브합니다. 사모해. 사모해. 나 진짜 너희들만 사모해. 오케이? 좋아. 그 다음 남녀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노래한 유녀의 남녀상열지사 작품은요. 마지막 쌍화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정도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체가는 배웠죠? 고려 중엽 무신의 난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흥 사대부들의 자신들의 득기에 찬 삶과 유흥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을 드러내기 위해 즐기던 노래로 구체적 사물을 나열하면서 객관적인 설명을 가하는 교술적 성격 지니고 있다 했고요. 고려 고종 때 발생하여 조선 선조 때까지 약 350년간 이어진 별곡체 형태의 시가를 이르는데 13세기 초에 한림 학사들이 지은 한림별곡을 시작으로 출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특징은요. 글, 경치, 기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 그랬고 사대부들이 하는 작품이라서 선비들의 학식 체험 노래 했고요. 한 번 더 하는 만큼 머릿속에 확실히 넣읍시다.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함으로써 신흥 사대부들의 호탕한 이상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래서 형식상 특징은요. 형식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양반이 하는 경우에 형식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연이 중첩되어 한 작품을 이루는 연장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한 연은 6행이라고 정해놨어요. 6행으로 되어 있으며 제5행과 6행에서 두 개의 구조적 단위, 즉 전대절과 후소절로 양분되는 분절 형식을 띠고요. 제1행에서 3행까지는 각각 3음보, 제5행은 4음보인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이거는 조금 깨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5행의 4음보 가운데 뒷부분 2음보는
앞 이음보의 가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수율은 제1, 2행의 3, 3, 4, 그리고 제3행의 4, 4, 4, 제5행의 4, 4, 4, 4의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런 경기체가는 어떤 의의가 있냐? 바로 운율적으로는 음악적 성격이 강하지만 내용은 문학. 와, 겉에서 봤을 때 음악인데 안에 내용은 문학. 와, 또 대박이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음악적 성격이 강하지만 문학성은 거의 안 갖추고 있다고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문학성을 갖추면서 음악성을 갖추는 게 대부분인데 얘는 음악성만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정말 향유를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시도, 우리나라 시도 아닌 중간적 성격. 어떻게 보면 과독이라 그랬죠. 그러나 형식은 정해져 있다 했죠. 내가 앞에서부터. 그래서 정제된 형식미를 갖추고 있어서 조선시대까지 사대부 계층이 주로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3개 일단 딱딱딱 볼게요. 귀찮으니까 여기다 써줄게. 한림 별곡. 별곡들 더럽게 많이 등장했다고 했잖아. 두 번째, 관동 별곡. 마지막 세 번째, 얘는요, 좀 잘 안 나와요. 죽게의 경치를 노래한 작품이라서 죽게별곡인데, 얘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관동별곡, 한림별곡은 좀 나오는데, 죽게별곡은 희한하게 잘 안 나와요.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조입니다. 시조. 자, 시조가 제일 어렵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로 사대부들의 서정을 간결한 형식통에 담아낸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고려 후기,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신흥 사대부들이 경기체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 또 다른 표현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국문학의 대표적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향가에서 기원하여 고려가요의 분장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고려가요에서 약간 변질된 거라고 보면 된다. 고려 중엽에 발생하고 고려 말기에 완성돼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귀족문학과 평민문학, 귀족문학하고 평민문학이 뭐였어? 딱 두 개로 쪼개져 있었다 그랬죠. 고려가요가. 그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문학적 풍토, 이런 문학적 풍토에서 이 둘을 아우름으로써 새로운 국민문학의 기틀을 형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 특징으로 봤을 때는 먼저 유교적 충의 사상을 노래한 시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유교적 충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유신들이 지은 회고가나 정몽주의 단심가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형으로 하여서 3, 4조 또는 4, 4조의 사음보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음부 몇 음절, 3음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아하고 간결한 형식이 사대부 계층의 취향에 맞아서 발달했는데 이게 점차 국민들로 하향 평준화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방원, 정몽주, 유탁, 원천색, 이색, 이조년 이런 분들의 사대부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내용이었고요. 한 손에 막대 잡고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로서 탈로가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화의 월백하고는 이조년이라는 분이 쓰신 봄밤의 애상적인 정안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정가라고 불러주고요. 작품. 그 다음에 이런들 어떠하리, 이런 작품, 이방원의 작품으로서 정몽주에게 자신과 뜻을 함께할 것을 회유한 노래입니다. 이방원 기억나시죠?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 몸이 죽고 죽어, 정몽주의 작품으로서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 끝까지 나는 고려 찬양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런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은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은 뭐예요? 얘들아, 이제 배울 거야. 구름은 간신배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햇빛을 가리니까요. 그래서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한 노래입니다. 신돈을 제일 먹고 그 작품에다가 이름 신돈 언급하면서 쓰잖아? 뭐가지 댕강 날아가죠. 그렇게 못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대칭 표현해서 어떻게 보면 풍자, 비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백설이 잦아진 고래라는 작품은 이 세계의 작품으로서 나라에 대한 근심과 임금에 대한 충정을 담은 노래. 거의 다 충. 사대부들이 썼다. 근데 썼는데 하필이면 시조다. 하면 다 충. 임금에 대한 사랑. 아유, 저 임금은 아주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자랐네요. 그쵸? 예. 다음은 조선 전기부터 시가의 특징을 한번 시대 순으로 알아봅시다. 자, 조선 전기, 조선의 훈민정음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해 주셨죠. 그러면서 구비문학이 우리 고유의 문자로 정착되고 한글로 된 국문문학이 활발히 창작된 본격적인 우리 문학의 형성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창업과 왕실의 무궁한 번영을 기리기 위해 악장 문학이 창작되었고 한문으로만 전해오던 수많은 문헌을 한글로 번역한 언해 작품. 한글이 생겼으니까 기쁘잖아.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언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 말기에 이미 형태가 갖추어져 있던 시조가 더욱더 발달해요. 그리고 평시조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여러 개 붙었던 연시조가 다양해지면 연시조도 생기는 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문문학의 대표 갈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저서를 길이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형식 속에 표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가사가 시조와 쌍벽을 이루면서 시가 문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전성기였대요. 그래서 조선전기 시가의 갈래에서 첫 번째는 악장이 있습니다. 악장. 악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왕의 행차나 종묘 제향 등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및 연례에 사용하던 음악의 가사로 조선의 창업과 문물제도 송축하기나 또는 왕덕을 기리는 조선 초기의 송축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주로 왕조가 교체된 조선 초기에 왕이 행차하면서 예쁘게 부르는 노래로서 초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의 이념과 문화적 지향을 펼치는데 적합한 노래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나친 목적성, 목적이 너무 뚜렷해. 너무 하나야. 딱 일편단심 그거야. 왕권가가 그러다 보니까 향유 계층의 대시 제한 등의 이유로 일반화는 못되고 결국은 성종 때 소멸,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특징으로 봤을 때는 먼저 신흥 왕조에 대한 과장된 찬양과 송축, 임금의 만수무강과 자손의 번창 축원, 후대 임금에 대한 권계가 주를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임금 짱! 가스라이팅!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제 선호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내 인강 안 들으면 니들 죽어! 이런 거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가스라이팅 중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종 때 사라졌죠. 없어질만 하죠. 나도 만약에 너희들한테 가스라이팅 해봐. 굵게 접어 하늘 위로 내 머리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땅속으로 퍼질 수도 있죠. 그죠? 생매장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난 절대 가스라이팅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형식상 특징. 2절 사구 형식이 기본적이나 변조형이 많습니다. 한시체, 경기체가체, 소교체, 신체 등의 형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격은 이런 성격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육조의 업적을 찬양하고 후왕에 대한 권계를 하기 위한 작품인 용비어천가가 생겼고요.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공덕을 기리는 월인천 강지곡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태조의 성덕과 건국, 신도 한양의 형승 찬양을 목적으로 했던 신도 찬양, 그래서 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은덕을 찬송하는 감구는, 이름 참 이상하지? 감구는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헌부 소개를 통해 조선 창업의 위대성을 예찬했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선이 너무 뛰어나 상대별곡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조의 무공을 예찬했던 납시가라는 작품도 있고요. 한시체의 마지막은요, 태조의 위화도 회군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 태조의 위화도 회군은 고려를 망국으로 이끈 거죠. 근데 그거를 찬양해요. 작품 제목은 정동반곡입니다. 정동반곡. 오케이. 이 정도만 보면 정리됐고요. 두 번째는 언해. 첫 번째가 악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언해입니다. 언해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한문으로 전해지던 거를 번역 사업을 할 때 그거를 언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운서, 불경, 경서, 문학서 이런 것들을 번역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언해는 우리말 문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 원래 기존의 한문학이었던 거를 우리말 문학으로 바꿨으니까. 그죠? 문학을 발전시키게 되죠. 왜? 우리가 한문을 몰라서 이해하지 못했던 걸 한글을 배우면 알 수 있잖아. 한글은 배우기 더 편하다 그랬잖아.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언어라고도 불러줬잖아. 그래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중국 문학의 소개는 물론 우리 문학과의 비교 연구 등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문학서를 언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학서. 이건 뭐예요? 그냥 글을 언해하는 거.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문학서를 언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자로 된 거 다 바꾼 거고요. 두 번째는 석보상절, 원리 석보, 뭔 느낌 들어요? 석 들어갔어요. 석. 불교 관련 서적을 언해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강행실도 내후은 소학원에 뭔가 약간 행실, 나 착하게 해야 돼. 유교죠, 유교. 유교 관련된 서적을 언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조는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시대순으로 봐도 뒤에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고려 말기에 이미 형태 받쳐져 있었죠. 앞에서 배웠죠. 그게 조선시대에서 훈민정음이 생기면서 더 발전해요. 빠방!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국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향유층인 사대부의 충의 사상과 자연관을 노래한 것들이 많고요. 유교적 충의 사상을 노래한 시조, 전국이 안정됐죠. 조선 전기에는. 그러면서 왕조의 기틀이 잡힌 뒤로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육신들의 절이가와 같은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호한정가. 첫 번째는 유교적 충이죠, 충. 두 번째는 강호한정가죠. 이거는 그냥 자연, 러브, 내추럴 지향하는 거예요, 내추럴. 그래서 노장의 무위자연의 영향을 받아, 노장은 중국의 인물이에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움, 여유, 풍류적 풍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작품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유교적 충의 인연과 결부하는 작품들, 얘네 두 개가 합해진 작품도 창작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녀들도 내가 말했죠. 황진이 대표적인 예시라 그랬죠. 그래서 기녀들의 시조로서 인간의 정서를 진솔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시조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진이의 시조가 있고 예로는 네 번째는 교화 목적.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교화라는 거는 반발을 막는 거잖아. 그치? 그런 작품들도 지어졌다 이겁니다. 훈민가, 백성들을 훈육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들을 가리키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품들을 많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거는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3장 6구 45자 너희들 꿈에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단형시조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단형시조가 중첩된 연시조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자, 그래가지고 이 작품들이 원체 많아갖고 내가 이번에는 슬라이드쇼를 길게 준비를 해놓아봤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시조를 짓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조가 일반적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기녀 등 작가층이 확대되게 되면서 생겨난 작품이 우국순정을 노래한 작품으로는 500년 도읍지를, 얘는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망국의 슬픔을 노래했고, 눈맞아 휘어진 대를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처를 다짐했고, 방 안에 혔는 촛불은 단종과의 이별을 슬퍼했고, 천만리 머나먼 길이는 단종을 유배지에 두고 돌아오는 슬픔을 노래했으며, 작품은 나무 끝이 붓고 대장부의 호방한 기계를 드러냈어 말없은 청산이후부터 자연의 인정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 대초불고그룹의 가을 농촌 생활의 흥치 노래, 두류산 양단수를 지리산 아름다움, 10년을 경영한 거 자연 친화와 안빈낙도, 추강의 밤이 드니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치, 연정부터는 맷버들 가리걸 거라고 해서 임과의 그리움,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임을 그리는 애타는 마음, 강호사시사부터는 조선전기의 주요 연시조로서 강호사시가 자연을 즐기며 임금을 생각한 최초의 연시조, 그 다음에 어부사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걸로 희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은 도산 12곡이라고 해서 인격 수양 및 학문 정진을 권유했고, 고산 9곡가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학문 정진의 즐거움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거 18곡이라고 해서 유교적 깨달음의 실천과 안빈낙도의 소망을 노래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오륜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삼관 오륜의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오케이? 굉장히 말을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가 좀 잘렸습니다. 너희들이 천천히 다시 보면서 좀 복수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이분들이 대표적인 시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조의 대표적인 작품이었고요. 다음은 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사는 노래라고 그랬죠. 그냥 노래 가사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에는 3, 4조, 사음보의 연속체 시가로서 그 율격이 우리 민족의 호흡에 자연스럽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유교적, 교훈적 이념을 표현하는데 알맞은 형태여서 시조와 더불어 조선의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국문문화, 국문시가로 읽혀집니다. 시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사예요. 시조 플러스 가사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고려말 나홍화상, 해근의 승원가, 서원가 이런 것 등에서 비롯되었고요. 병기체가가 쇠퇴하면서 얘가 발달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시조랑의 차이점은 마찬가지로 사대부들이 이념, 정서를 표현하는데 차이점은 좀 더 길어요. 가사가 좀 더 깁니다. 노래 가사가 더 길죠? 시조는 3장 6구 45자니까 끼케야 3줄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긴 형식의 자유로워요. 시조는 정해진 틀이 좀 많았어요. 그쵸? 334 막 시조, 막 사음보 막 이런 거 머리 쥐어 터지죠. 짜다 보면.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 죽고 너 죽고 싶냐? 이렇게 하고 싶어. 1, 2, 2죠. 근데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거 말을 줄이는 게 힘들어요. 1, 2, 2, 2를 111로 줄인다고 생각해봐요. 너 죽자. 이런 식으로 줄일 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내용상 특징은요. 일단 내용상 특징은 비슷해요. 시조랑 비슷하다는 것만 먼저 알면 채울 수 있겠죠. 임금의 은총, 또 충이에요. 또 충. 벌레충. 아주. 임금에 대한 감사와 충성, 그리고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심회, 이런 것 등을 읊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품 중에서 주로 안빈낙도의 삶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빈낙도는 그냥 내가 만족하고 산다. 그냥 낙이 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다. 안빈낙도를 누리면서 산다. 그래서 벼슬길에서 물러나고 자연 속에 운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군자의 미덕을 노래한 가사가 많았고요. 안빈낙도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정극인의 상춘곡, 그리고 송순의 면양정가, 그리고 정철의 관동별곡,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임금의 은혜, 또 임금의 은혜야. 그래는 안빈낙도는 만족한다였는데 얘는요, 임금의 은혜에 관련된 거 해서 충신연주지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기선지로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얘는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남녀간의 연정, 남녀간의 사랑, 꼭 임금을 여자인 것처럼 표현해서 쓰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한 가사가 바로 충신연주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내가 와이프인 양, 마치 내가 남편인 양,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 대신에 와이프 또는 남편을 대입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정철. 다 정철이야. 여기도 정철 관동별곡, 여기도 정철, 삼인국, 송민국. 아주 인국 더럽게 많이 불렀어. 무슨 노래를 가사니까 곡이잖아. 그치? 곡인데 그렇게 많이 썼어. 아주 짜증나 죽겠어. 얘는 유배 당할만 했거든요. 못된 놈이었어요. 유배를 누가 몰아세워갖고 간 게 아니라 지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안빈낙도도 하다가 충신연주지사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그 다음은 이제 형식상 특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3조, 4조를 기본으로 한 3, 4, 4조를 기본으로 한 사음보의 연속체 시가이며 행수에 제한이 없어요. 향가는 행수의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얘의 의의는 시조와 더불어 시조와 같이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서 형식은 운문문학에 속하지만 내용은 개인적인 정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굉장히 교훈적인 훈계나 여행의 견문과 감상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약간 형식은 운문 같은데 내용은 산문 같다. 이런 내용 얘기했죠. 그래서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의 중간 정도를 취한 교술시가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빈낙도 또는 군자의 덕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해가지고요. 상춘국이라는 작품 먼저 있습니다. 상춘국이라는 작품은 자연에 파묻힌 생활 속에서 봄날의 경치를 예찬한 작품으로 안빈낙도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연양전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얘는 작가가 만년의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의 연양전이라는 정자를 짓고요. 은거하면서 주위 산수의 아름다움과 정치를 노래한 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정철의 성산별곡. 아주 곡 더럽게 많이 썼다고 했죠? 성산별곡. 얘는요,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성산의 풍경과 서하당의 시경정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의 변화를 읊으면서 그 누각을 세운 김성원의 풍류를 칭송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는 다 정철이야. 충해 및 연군의 정을 남녀의 애정에 비유해서 표현한 작품. 제목만 볼게요. 삼위인국 있고요.
송미인곡 있다 그랬죠. 삼위인곡에 속해 있는 작품이 송미인곡이에요. 삼위인곡과 송미인곡. 임금을 미인에 빗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영군의 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와 함께 정치적 욕구. 나 정치에 진출하고 싶어. 정치, 관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은 정치를 욕심내는 거예요. 와, 따마 네 개가 다 별곡, 인곡, 별곡인데 성산별곡, 삼인곡, 송민곡, 관동별곡 다 정철이 썼죠. 여러분들이 정철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철만 유배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안 배웠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학사회적 발전에는 크게 기여를 했네요. 그쵸? 유배당하고 나서 할 게 더럽게 없어가지고 문학작품 더럽게 열심히 써댔나 봐요. 그 다음은 조선 후기의 시가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신분제의 동요, 평민의식의 성장, 실학사상의 대두 등으로 인해 문학 담당층이 평민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그래서 시조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형식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시조가 등장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사설시조가 이때 등장합니다. 글의 제재가 사설시조인 경우가 많아요. 시조지 편찬 등으로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의 위치가 확고해지게 되었다. 오케이? 오케이. 가사 또한 장편 가사 및 변격 가사의 등장으로 형식이 다양해졌으며 관념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체험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민요, 잡가 등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과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있고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시가가 변모하게 됩니다. 변해요. 조선 후기에 와서는 평민으로 확대되면서 관념 유교라는 기존 사대부들의 향유 문화의 소재에서 다양한 현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정형성, 서민으로 가면 정형성, 정해진 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정형성이 파괴돼서 장형화,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에 사설시조라고 불러주는 시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직후에 전란의 흔적을 노래한 시조들이 나타나면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대적 고뇌를 보여주는 작품이 생겨났다. 사설시조가. 그래서 기존 체제와 현실에 대한 비판,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런 시조도 등장했다. 배웠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전원 생활의 멋을 노래하는 기존 양반들이 향유하는 문화답게 이런 전통을 계승한 시조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의 제목, 주제의식만 설명을 해준다면 먼저 첫 번째는 주제의식이 이순신, 김상원, 효종, 이양복이 쓴 한산섬 달 밝은 감에 우국충정이고요. 가노라 삼각사나 우국지사고요. 청강에 빛드는 소리, 청나라의 복수, 우국지, 얘도 우리나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령 높은 봉을, 귀양당하면서 나는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런 억울함 해서 주제의식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국충정. 첫 번째는 우국충정이죠. 우국충정. 그래서 우국충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청산도 절로절로, 님그림 상사몽이 삼은 돌란대로 듣고, 동기로 세몸되어, 초함이 정류한디, 미함이 밉다알고, 다 어때요? 자연, 농부, 혈육, 탈속, 초약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자연과 인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인정이라 하면 정이에요, 정. 자연과 정을 담은 작품들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작품을 3개만 정리하면 만행과 오후가 어부사시사라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한 시대라고 시조가 얘네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만행은 자연에 버타는 생활로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를 표현하고자 한 주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가는 전 6수로 구성돼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다 뭐예요? 자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풍류예요. 그래서 주제가 5번인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의 덕을 기리고요. 5번, 5개 친구라고.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은 어부 뭐예요? 물고기 낚는 분. 그래서 자연에서의 어부 생활을 얘기하는 걸로써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를 표현하는 작품. 이런 전통을 계승한 시조 많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사설시조가 등장했다고만 했지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안 했죠. 형식이 깨졌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깨졌는지 안 했죠. 설명해 줄게요. 먼저 조선 후기 산문 정신과 서민의식의 영향으로 산문화된 시조가 등장했는데 대개 평민들이 창작하여 작가와 창작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설시조는 현실 반영, 그리고 세태에 대한 풍자와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설시조의 내용은요, 먼저 현실을 풍자하거나 서민들의 생활 감정을 굉장히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활과 밀착된 현실 감각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를 현실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설시조는 현실 비판이 굉장히 많다. 이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와 비유를 대담하게 도입하고 강렬한 애정과 자기 폭로가 들어있는 등 소재와 주제 면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띱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는 굉장히 뭔가 다양하다라 그랬죠. 초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대체로 중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런 작품들이 있다. 그래서 님이 오마하거늘 뒷돌이 저깃돌이 나무도 바위 돌도 없이 시어머님 며느리가 나빠 백들의 동란제입 사오 바람도 쉬인 없는 고개 이런 작품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다 미상, 서민이니까 다 미상이고요. 그리고 제재는 다 임, 시집살이 이런 거예요. 임과의 이별, 임이 온다는 소식, 귀뚜라미, 귀뚜리 저 귀뚜리가 귀뚜라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집살이, 시어머니 며느리 하는 딱 시집살이 현실이죠. 동란지역 계절, 그리고 고개가 소재다 이거야, 소재. 소재가 고개와 귀뚜라미를 제시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다 임이라니까.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가을밤에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임을 여인 절망적인 슬픔. 힘든 시집살이에 대한 원망과 비판. 서민들의 상거래 장면 풍자. 그리고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 다 서민들의 삶은요. 삶의 애환. 뭐예요? 삶의 애환. 사랑과 이별의 정한. 오케이? 주제가 두 개밖에 없죠. 오케이? 엄청난 힌트예요, 이것도. 오케이?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드리게 될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런 특징을 너희들은 직접 봤잖아. 근데 고3 학년들을 이제 보면 못 봐. 이걸 봐야만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렇다니까 닥치고 외워. 이렇게 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싶어. 시간이 남아. 하면 오라고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다음은 시조창과 전문가계. 이거는 뭐예요? 사설시조 다음으로 등장한 걸로써 시조가 전문화됐는데 말을 못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글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조창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객이라는 게 등장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단이라고 해서 전문 가객 중심의 시조, 동호회들의 모임으로 평민 가객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작품들이 있습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사와 민요. 남은 거 두 개밖에 없죠. 가사와 민요 짧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사가 변해요. 시대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 산문정신과 서민의식 성장하면서 당연히 성장하는 게 뭐예요?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필에 가까운 장편가사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조선 전기의 정격 가사에 비해 형식이 자유로워진 변격 가사, 변하기 시작했다고 서민들이 향유하면서. 그래서 그런 가사들도 등장했다. 그리고 민요와 결합해서 잡가라는 형식, 따로 내가 배우지는 않다, 가르쳐주지는 않을 건데 잡가라는 새로운 형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음풍농월, 연군지정, 우국지정 다 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가사였다면 이제는 일상, 현실, 이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지향했고요. 향유계층 또한 평민계층, 부녀자계층 확대됐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처음에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서민들까지 향유하게 되었다, 가사가. 예전에는 귀족들, 사대부층만 중립되었다가. 다음은 조선 후기 초반의 가사입니다. 시조 문학 만개했는데요. 가사는 조선 전기와 같은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시조는 잘 나갔는데 가사는 조금 못 나갔어요. 그러나 박인로의 가사는 특출해요. 무황사, 선상탄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유명하게 지금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죠. 둘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도 앞에서 들어뒀었죠. 그 두 개만. 무황사와 선상탄만. 그 다음에 숙종 이후로 되면서 이렇게 산문학의 경향이 뚜렷해지게 됐고 영정조 이후에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현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죠? 꼭 이렇게 제대로 안 읽어줘도. 오케이. 자, 그래서 의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가사 및 같은 시기의 시조에 비해서 예술성 다소 떨어져. 인정 못 받아. 예술성 다소 떨어지나 당대의 현실은 잘 반영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의를 진짜 없나 봐. 이의를 지어 짠 거야. 교과서적으로 정말 의의를 지어 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해서 작품 제목만 써주고 오늘 이제 이 가사에서 대한 설명 끝내고 민요는 그냥 읽어만 주고 끝낼 건데요. 작품 제목 박인루 기억나시죠? 박인루 엄청 유명하다 그랬어. 선상탄, 누항사, 이 작품 두 개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뒤로 갈까요? 영조 시대에 쓴 김인겸이 쓴 일동장유가, 그리고 원령책 가사로 쓰여진 농가 원령가, 그리고 기행하면서 쓴 홍순학의 연행가, 그 다음에 규방가사, 평민가사라고 불러주는 미상, 작자 미상이면 평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목은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요. 네,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작품 den동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작품 평민가사자와 마찬가지로 얘는 어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미. 오케이? 전체적으로 갑자기 제목이 참 짧아지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 각각 보시면서 아 이런 작품이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갖고 있구나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민요입니다. 민요. 자 민요는요 민중 속에서 자연히 발생해서 오랫동안 전해져온 구전가요라고 내가 저번에 사슬을 쭈릿 그으면서 알려줬죠. 그래서 이 문학이면서 음악이라고도 불러주고 서민들이 주로 향유해서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감정, 삶의 모습을 잘 묘사를 했다라고 보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다른 양식에 이용되거나 결합되기도 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결합해놓고 그거를 선지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민요와 가사가 결합된 형태의 생김새다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고달픈 보람, 삶의 애와 남녀의 애틋한 사랑, 윤리의식, 놀이의 표현 다 서민 주제죠. 서민 주제. 서민 주제를 내용으로 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연속체의 긴 노래로 대개 후렴이 붙어 있습니다. 3음보 혹은 4음보의 노래가 주를 이루며 4음절, 4음보 노래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기능요,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장례 때 부르거나 놀이할 때 부르는 거 아니면 비기능, 그냥 즐거우면 좋다, 장땡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가창 방식에 따라서 선호창, 교환창, 재창 기억나시죠? 이렇게 불렀고요. 마지막 창자에 따라서 노래를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남녀, 부유, 동요 이거는 그냥 다 적고 싶어서 적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요에 대한 시대별 수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현대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안녕!